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뉴로 AI 첫 세션을 맡은 김태환이고, 먼저 와서 기다리신 어디언스 분들이랑 준비세로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Learning to Learn이라고, Learning how to learn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뉴로 사이언스에도 여러 가지로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세션 이끌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석사 1년차가 끝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션을 해보는 게 좀 처음이라 진행이 좀 부드럽지 않더라도 양해 좀 미리 부탁드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애매한 점 혹은 설명을 하는 와중에 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내지는 좀 제가 중간에 약간 애매하게 하면은 어떤 아이디어든지 중간에 인터럽트 해주시면은 더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이제 지금 녹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여기 제가 발표하려고 여러 가지 매터리얼들을 레퍼런스로 넣었는데 파트마다 좀 깊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기호에 따라서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레퍼런스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매터리얼 제공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땡큐 보냅니다. 저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브레인과 AI, 그다음에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AI 인스파이어드 브레인 이런 식으로 좀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혜원 언니가 프레젠터로서 할 부분들은 좀 AI와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가 조금 초점이 맞춰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염두해 주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하지만 저는 메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게 메타데이터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딱딱한 느낌이었고 뭔가 데이터에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좀 줄줄이 꽁삭한 느낌이라서 별로였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그 자신을 참조하는 어떤 것 이런 뜻이고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옛날부터 뉴로사이언스랑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정의가 된 개념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일단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머신러닝에서 AI에서 메타러닝이라 하는 거는 이 에이전트 자체가 어떻게 배울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처음 세션을 하는 거라서 이 볼륨 조절이 약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타러닝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오브젝트가 어떤지 설명드리고 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한정지어서 휴샷 시나리오에 대해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제대로 다루고 싶었었던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에 대해서 알고리즘과 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좀 언설튼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좀 간단하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코딩 뷰를 보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뉴로 AI다 보니까 이런 메타러닝 컨셉이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짧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논문 공유드리고 또 혜원 언니가 그 관련해서 좀 마무리로 설명을 주고 끝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리서치가 최근에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카톡으로도 PDF로 살짝 공유를 드렸는데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한 굿펠로우가 저술을 한 딥러닝에서 말하는 건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머신을 만들고 싶고 이 머신이 인텔리전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데 차연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리니어 이쿠에이션 굉장히 막 하이 디멘셔널리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규명은 할 수 있지만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왔는데 반면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하고 있는 펄시브라던가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머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책에서는 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큰 스콥 아래 뭐 약간 로우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머신러닝,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배우고 또 리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이랑 연결을 하는 거를 배우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스콥이 정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딥러닝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뭐 뉴럴 네트워크가 싱글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풀스펙트럼으로 하나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뉴럴 리네트워크라 하면, 딥뉴럴 네트워크라 하는 것은 이런 굉장히 넌리니어리티를 많이 가진 레이어들을 많이 쌓아서 좀 더 복잡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한 컨셉으로 조금씩 분류를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이 들어오고 이게 점점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처음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색깔, 그 다음에는 어떤 패턴, 뭐 커브, 그 다음에 어떤 객체, 그래서 이 스폰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게 기본 설명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딥러닝이 최근에 많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드라이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도 있지만 이 머신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피딩해주는 인풋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 넷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1,400만 개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아주 굉장히 큰 잠시만요. 나는 근데 내 것도 예뻐졌어. 네, 나 해. 이거 방송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지.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기에선 지금 잠시 방송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이미지넷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1,400만 장, 사실 1,400만 장이라고 하면은 큰 수인 것 같긴 하지만 안 와닿을 수도 있는 약간 숫자잖아요. 그렇게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을 통과해서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 아웃풋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라벨과 이제 이제 오차가 줄어들도록 이제 레이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기본적인 러닝 흐름이고요. 업데이팅 웨이트 하는 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본으로 데이터 샘플 하나가 아니라 좀 배치 단위로 가지고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왜 메타러닝이냐, 무엇이냐라고 돌아왔을 때, 제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에 이 이제 슬라이드를 드렸는데, 혹시 이 5개의 위의 사진들을 보고 밑에 2개는 어떤 아키텍트가 만든 건축물인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발런티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 맞아요, 앤토니오 가우디. 두 번째는 맞습니다. 혹시 왜 그런 리즌을 하게 되었는지 짧게라도 이유를.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앤서니가 다양한 색채를 쓰고 있다는 게 네.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 리차드 경우는 다른 건 곡선이나 뭐 같은 색깔 같은 게 많은데, 리지드 같은 네. 스트레이트한 선을 많이 쓰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네. 네. 정말 굉장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심지어 2개 다 맞으셨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아까는 제가 좀 이제 파티시페이션 하고 싶어서 예제를 든 거고,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논문의 저자도 이 2개의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 뭐 바로크 그다음에 세잔 이렇게 2가지 고작 3개의 이그젬플로만 보여줬을 때도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누가 그린 건지를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왜 머신은 그렇게 1,400만 개나, 그렇게 뭐 진짜 맥시멈이 그 정도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잘 작동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 오토바이를 보고서도 이게 이렇게 생겼겠네 라는 거를 좀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오토바이를 보고 되게 이렇게 디컴포지션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몇 개의 이그젬플을 보고 좀 새로운 비슷한 시밀러리티를 가지지만 좀 새로운 컨셉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머신에서는 정말 많은 이그젬플이 들어와야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은 머신은 좀 적은 이그젬플을 가지고 좀 새롭게 주어지는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했었던 이제 시시스는 요거고,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찾다가 요슈아 뱅지오라고 굉장히 AI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91년에 Learning a Synaptic Learning Rule이라고 이제 논문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루는 Learning to Learn with Gradient는 좀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게 좀 포인트라면, 이 뱅지오 교수님의 논문은 이런 파라미터가 아니라 좀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느냐에 대한 되게 다양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뒤에도 살짝 나오겠지만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이제 Learning to Learn with Gradient는 이제 첼시 핀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졸업을 하시면서 쓴 논문이고요. 오브젝티브라 하면은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컨셉과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어진 사진들을 보고 뭔가 컬러풀하고 리지드하고 이런 패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컬러가 다양하다, 컬러가 몇 가지가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저런 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이그젬플들을 봤을 때도 좀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애매한 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은 어떤 거를 배울 때 좀 프라이어한 널리지를 가지고 배우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적용을 할 수 없을까가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러닝 투 런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좀 많이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 익스피리언스를 사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이 존재하고 있고요. 좀 AI 리서치 웨이로 보자면은 되게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흡수를 하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걸 좀 잘 작동하게 하고 싶다. 이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좀 디스크립션을 보자면은, 제가 아까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L이 이제 그냥 제가 로스 펑션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보면은 세타라는 게 이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가 되겠고, W라는 거는 이 학습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고 옵티마이저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의 뭔가 그 모델 파라미터 외적인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태까지의 기본적인 러닝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대한 프레딕션에 대해서 나오는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이 로스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 게 기존의 문제였다면, 약간 이제 메타러닝은 이 모델 파라미터 자체 말고 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W라는 어떤 다른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옵티마이저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좀 그거를 통해서 좀 미니마이즈를 해볼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한 뭐 이제 소스 데이터에서 이제 좀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옵티멀한 W를 찾아서 그 W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좀 이제 빠르게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모델 파라미터를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플먼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좀 이게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퓨샷 시나리오라는 거를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사이파 10이나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이렇게 페이퍼들을 보다 보면은 엠니스트, 사이파 10, 사이파 100, 뭐 미니 이미시넷, 티어드 이미시넷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들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래 왔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커피라고 인지를 하기 위해서 천 개를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10개를 보고도 금방 커피라고 인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퓨샷
러닝, 퓨샷 시나리오, NOA, K샷,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텀으로 쓰이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터미놀로지를 조금 정의를 하자면은 전체 태스크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이 존재를 하고, 서포트 셋이라 하면은 이제 뭐 n개의 다른 클래스 그리고 한 클래스당 k개의 이그젬플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nk개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태스크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를 푸는 것 자체를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뒤에 좀 나올 터미놀로지들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퓨샷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도 좀 2010년 뭐 이렇게 좀 빠르게 회자가 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애초에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퍼포먼스 많이 나오게 일단 여러 데이터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보자, 이게 뭔가 좀 드라이브 포인트였던 것 같고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이제는 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그젬플 하나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각각 가게는 많더라도 이거를 다 어그리게이션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자체도 이렇게 기존 데이터셋들은 균등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시켰던 데이터셋들은 클래스별로 균등하게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좀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도 크고, 그리고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가 결국 트레이닝 시킬 때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패러다임에 좀 버틀넥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퓨샷 시나리오가 발생이 됐다고 좀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 좀 퓨샷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얘네를 트레이닝 시키는 페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약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과 다르게 얘네는 메타 트레이닝과 메타 테스팅 페이즈가 있어요. 메타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을 치기 전까지 계속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셋이 우리가 이제 매 뭐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배우고, 이제 좀 퀴즈 같은 것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의 태스크를 보고 이 태스크를 잘 수행을 했는지, 우리가 잘 그 어댑티비티를 잘 얻었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19살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잘 훈련을, 내가 잘 이제 새로운 이제 태스크들을 보더라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수능 같은 경우에나 혹은 뭐 논술 같은 거를 보려고 할 때 이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새로운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조금만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 트레이닝과 메타 테스팅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메타 테스팅을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판명을 하는 이밸류에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일부 리터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메타 트레이닝을 좀 트레이닝 스테이지, 메타 테스팅을 파인 튜닝 스테이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좀 터미놀로지를 강조하는 게 이게 좀 메타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뭐 트레이닝, 테스팅, 메타 트레이닝, 메타 테스팅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지금 많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제는 좀 제가 맨 처음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가져온 테이블에 대한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나중에 리마인드 하시라고 적어본 거고요. 원래는 지금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앞에 빨리 말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인텔리전스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I가 최근에 많이 디벨롭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스콘마다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얘가 그냥 한 태스크에서만 잘하면 그게 인텔리전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커버하는 핀 교수님은 인텔리전스의 키 어스펙트 중에 하나가 versatility,라고 보고 있고 그 말인즉슨 되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에 착안해서 이제 논문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서머리를 하자면 메타러닝은 좀 사람과 같이 새로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메타러닝이란 터미놀로지는 뭔가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딥러닝 리터레이처에서 퓨샷 시나리오를 많이 사용을 해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 인텔리전스는 스콥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곤 하지만 본 이제 세미나 그리고 논문들에서는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versatility의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러닝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 크게는 사실은 정말 범위가 넓어요. 정말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론을 3개를 나누자라고 했을 때는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만 말하자면은 모델 베이스드는 어감 자체가 뭐 RNN 쓰고 LSTM 쓰고 메모리 쓰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인풋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기억을 모델 내부 자체에 좀 기억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뭐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배우겠다 요런 접근이겠고요. 매트릭 베이스드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로우 데이터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좀 인베딩을 시켜서 리프레젠테이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태스크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 각각들의 시뮬러리티를 좀 체크를 해서 매트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배우겠다 이런 접근이 되겠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는 좀 좋은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잘 찾아서 좀 패스트 어댑테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 베이스드의 보통 구조들은 이런 식으로 뭐 LSTM을 쓰고 좀 익스터널 메모리 쓰고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한 거는 뉴럴 튜링 머신? 이런 좀 되게 뭔가 진짜로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스러운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배우는 그런 접근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기도 했고요. 표현이 데이터셋을 소화를 했다는 말이 되게 잘 와닿아서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베이스드 그림은 다음과 같이 뭔가 데이터들을 인베딩하는 펑션을 러닝을 하고 그리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시뮬러리티를 체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시작점을 좋게 만들어보자. 이때 시작점이 무엇이 되겠냐? 이니셜 패러미터가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이니셜 패러미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집중을 하게 될 부분이기 되기도 하겠습니다. 프로스 앤 콘스는 이제 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타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2017년에 처음 논문이 시작되고 나가지고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많아요.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떤 스페이스에서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 혹은 뭐 러닝 레이트 자체를 뭐 학습을 하겠다. 혹은 뭐 되게 넌 컨벡스한 상황인데 컨벡스하게 만들겠다.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 기원이 되는 그림은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림이고 이제 모델 agnostic meta learning for fast adaptation of deep networks가 이제 논문의 제목이 되겠고요. 보통 매물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매물. 이제 본격적인 논문 시작에 앞서서 이 매물의 이제 특징을 말하자면은 어떤 업데이팅 룰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패러미터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모델 애그노스틱이라 함은 어떤 모델에 한정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한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도 뭐 LSTM을 몇 개를 쌓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모델에 컨스트레인트가 걸린다는 건데 모델 애그노스틱은 그냥 진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고 또 그 좋은 파라미터로 또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런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뭐 리그레션이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좀 메타 논리지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힌튼 교수님이 이제 2014년에 Distilling the Knowledge in Neural Network에 보면은 우리가 트레인된 모델들의 널리지를 되게 그 배운 파라미터 밸류 값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문장을 보면은 왜 이니셜 파라미터가 여태까지 태스크들을 이제 통해서 배운 것들을 집약할 수 있는 표현체가 될 수 있는지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이제 알고리즘의 특징이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킨다 했을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이 한 번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두 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너 룹, 아우터 룹 이런 식으로 루프가 두 개가 짜여지게 되고요. 이너 룹 같은 경우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러너라고 좀 태스크의 어댑테이션이 빨리 되도록 하는 루프 과정이고, 아우터 룹이 메타 러너, 뭐 메타 옵티마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 스페시픽한 애들이 배워온 태스크들에 대한 이제 논리지를 좀 잘 흡수를 해서 이제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샘플 배치, 태스크를 샘플하는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뭐 이미지넷은 워낙 클래스가 많기 때문에 퓨샷 시나리오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뭐 큐브라고 이제 좀 그런 새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되게 다른 데이터셋들에서 좀 태스크라고 아까 말했듯 서포트 쿼리셋을 뽑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를 구성을 하는데, 좀 더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옴니글러시라고 약간 엠니스트스러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인을 위해서 요 5개를 뽑으면은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얘랑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내가 이걸 보여줄게, 너네 잘 맞춰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가 메타 트레이닝 과정이고,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잘 성숙되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고, 실제 얘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클래스들에 대해서 얘네를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에 대해서 맞춰봐 했을 때 얘네가 잘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이제 어큐러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 2, 3, 4, 5, 1, 2, 3, 4, 5 25개니까 뭐 이 중에서 25개 중에서 뭐 10개를 맞췄다 그러면은 뭐 40%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네트워크에 넣고 뭐 인풋 넣고 계산 로스하고 백프롭 한다는 건데, 다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네가 이제 데이터 셋들을 아까 제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쿼리 셋, 그 다음에 서포트 셋, 그리고 초록색이 이너 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너 룹,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제 루프를 돌기 위해서 이 태스크 1이라는 여기에서의 서포트 셋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메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써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트레이닝을 시킬 때 싱글 데이터 포인트만 넣는 게 아니라 배치 단위로 훈련을 하듯이 얘네도 그냥 태스크 몇 개를 이제 업데이트할 때 같이 써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메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령 제가 5개의 태스크를 뽑았다 싶으면은 총 기본 메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에서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5개의 이제 좀 각각의 이 서포트 셋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세타거든요.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는 세타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이제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아까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셋에다가 넣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들을 서메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그 그레디언트가 맞물려가지고 해시안이라고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학으로 봤을 때 뭐 두 개 베리어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해시안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를 구한다 하면 좀 쉽게 되는데 뭐 사실 이 파라미터 디멘전 자체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하고 또 그레디언트 한 거를 저장을 하는 것도 문제고 계산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세컨 올더 그레디언트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그레디언트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자 디테일한 설명은 여기 스콥이랑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고, 결과적으로는 뒤에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리절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알고리즘 뷰로 돌아오자면은 초록색이 이너 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타 프라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제 메탈러너의 파라미터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에 세타가 있는 이유는 처음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는 메타 파라미터의 파라미터이기 때문이에요. 헷갈리실 수 있지만, 하지만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처음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태스크를 수행한 로스를 업데이트해서 얘네를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은 그리고 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사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직접 코드 짜기 전에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냥 컨셉추얼하게 얘가 바일 레벨 두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훈련 시나리오가 좀 퓨샷 시나리오라고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좀 메타 파라미터 자체가 기존의 태스크들에 대한 논리지를 잘 어그리게이션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좀 해시한 벡터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하구나, 이런 정도로 좀 그냥 컨셉추얼하게 이해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코드 뷰로 보면은 직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뭐 그냥 코딩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 덩어리를 줘요. 인풋이라면 태스크가 되겠죠. 얘네가 결국에는 그 아까 서포트 셋, 쿼리 셋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얘 인풋이 들어오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그러면은 세타라는 게 우리의 첫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용도로 쓰는 메타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자, 그거를 이제 세타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포워드로 놓습니다. 프리딕션에 서포트 셋에 대해서. 그럼 이제 로스가 나오겠죠.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 써서. 그 다음에는 얘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얻고, 쭉쭉 계속 나갔네. 그리고 이제 이 각각 태스크들마다 어떤 그레디언트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코드에는 그 로스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없는데, 어쨌든 요 쿼리 셋에 대해서 한 번 더 네트워크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밑에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들을 보자면은 얘네가 뭐 리그레션 자체를 이제 태스크로 보고, 뭐 사인 그래프에서도 앰플리튜드랑 뭐 페이즈랑 이런 거를 맞추는 각각의 것들을 좀 태스크라고 봤을 때 그 데이터 이그젬플들을 몇 개를 안 줬는데도 되게 잘 근사를 하더라. 이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 업데이트 이 연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하고 이제 first gradient 스텝을 줬을 때 좀 근사를 하더라. 이런 식의 그거고, 그 다음에 밑에 피규어는 이해를 하실 때 민 스퀘어드 에러가 여기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쭉 줄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조금씩 준다는 것 자체가 좀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논리지를 얻더라,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 스텝이 또 너무 많아지면은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들이 각각에 대해서 더 많이 피팅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메타 파라미터한테 좋을 것이냐,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레디언트 스텝을 엄청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어큐러시 그냥 넣어둔 거고,
약간 사실 뭐 좀 이런 딥러닝 쪽 해보신 분들 있으면은 트랜스퍼 러닝이나 뭐 파인 튜닝이나 이런 용어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조금의 이그샘플들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프리트레인드는 아무래도 좀 되게 베리언스가 커 보이죠. 이건 이제 RL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저도 RL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익스페리먼트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해시안 컴퓨테이션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수학적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업데이트 할 때 요 두 가지 이 세컨 오더 그레디언트 되는 부분을 그냥 무시를 하겠다. 그런데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게 또 다른 이제 가지이기도 하고, 이 세컨 오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연구 분야 중 하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레디언트 값들의 평균을 사용을 할 것이냐, 마지막 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러면은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나 파인 튜닝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게 진짜로 패스트 어댑테이션이냐, 그리고 요즘 뭔가 생략되는 게 많은데 안전하냐,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요거를 좀 한번 그냥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편하게 해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네. 이걸 하나를 못 뭉쳤네. 이걸로 해둬야겠다. 메타러닝에서 그럼 보통 모델 어그노스틱으로 네. 하는 추세예요? 그게 더 맞는 방향일 되게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만약에 뉴로사이언스 관련된 걸 한다면 이런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떤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모델 베이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머신러닝 학회들 논문을 보면은 좀 좋은 파라미터 찾는 게 좀 이상적이어 보이니까 그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아서 그게 저는 이제 눈에 더 많이 띄는 거죠. 네. 네. 다시 한 번만. 네네네네. 매물에서는 그것을 업데이트하지는 않는데, 뭐 메타 SGD인가? 어쨌든 다른 논문들 중에서는 그 러닝 레이트 자체를 좀 찾는 다른 리터레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학습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아주 예리하시네요. 메타러닝 할때 이너루트 아웃루트에서 이너는 테스트 스페시픽으로 아우터에서 이제 좀 바꿔주는 뭐 루트를 다 서메이션 파트가 그쪽에서 처리하는. 네네네. 아우터 루트에서. 네. 그럼 대부분은 데이터셋은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주신 얘도 다 그거기는 네. 똑같은 뭐 앵글리스나 뭐 그런 디지털이나 그런 데이터는 똑같은데 테스크만 좀 달라지는.
클래스가 같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건가요? 클래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데이터셋은 똑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태스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5개의 클래스를 뽑겠다라고 네.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5개, 이 가까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5개들 중에서 랜덤하게 뭐 K개 이렇게 뽑겠죠. 네. 이제 그렇게 구성된 게 서포트 셋이고 이너 룹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아우터 룹에서는 아마 5개의 클래스들 중에서 랜덤하게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쿼리셋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준님 질문이 여기에 이 서포트 셋에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들만이 이 쿼리셋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메타러닝 컨셉이 네. 이게 더 간단한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해주신 건 예를 들면 총 클래스가 100개짜리 그 시각 데이터 셋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뭐 5개로 끊어서 5 클래스에 뭐 4개 세트와 계속 샘플링을 여러 개 해서 네. 각각 트레이닝해서 메타로 학습을 한다. 네. 이런 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메타 러닝의 일반화 개념을 네.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어떤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고 어떤 네. 건 이걸 보고 심지어 여기에 뭐 이 장면을 설명해 보시오. 네. 약간 네. 이건 너무 심한 그 일반화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제가 진짜 인간 단위의 태스크가 다른 거를 잘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 그게 사실 저도 이거를 메타러닝 약간 간지 나잖아요. 아 진짜 배운다는 걸 배운다? 그리고 그 태스크도 굉장히 다를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내에서 되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정을 짓게 되는 게 한 축이고, 사실 RL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태스크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진짜 다양한 태스크를 하면 뭐 로봇을 두고 커피도 하고 커피도 찍고 뭐 양치질도 하고 청소도 시키고, 사실 이게 진짜로 다른 태스크들이어야 되는 건데, RL에서도 하는 것도 그냥 어떤 MDP가 좀 정해져 있는 다이나믹스 안에서 예를 들자면은 되게 뭐 시속이 0.9m/s 근데 뭐 시속 마이너스 몇 m/s 더 강하게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요 정도 세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파제로 이런 것은 메타러닝이랑 관계가 알파제로요? 그게 알파 보는 바둑이었으면 바둑 체스 모든 걸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좀 훈련을 시키고 체스에 약간 어댑테이션 시킨다,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게 룰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도 비슷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사실 태스크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뭐 이런 좀 완전 AI 리서치 분야에서 뭐 이거 클래시피케이션도 시키고 리그레션도 시키고 좀 텍스트 제너레이션도 시키고,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 정말 그런 진짜 멀티태스크까지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GPT-3 세미나를 네. 들었는데 그분이 아까 얼핏 얘기하신 게 메타러닝 컨셉의 이너 아우터 루프 같은 게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GPT-3가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일반화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메타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서.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GPT.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퍼러닝이랑 그런 차이가 뭐냐. 물론 보기에는 안정성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보통 한 번에 100클래스 다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셋 몇 개 추가돼서 걔를 트랜스퍼러닝 할 때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로봇해질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아닌가요? 근데 좀 워낙 트랜스퍼 러닝으로 어댑테이션 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
그 반면에 이런 슈샷에 대해서 좀 진짜 좀 공격적으로 연구가 되는 거는 최근이라서 퍼포먼스 정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를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트랜스퍼 러닝 스트래테지를 쓸 수도 있고 메타 러닝 스트래테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냥 뭐 너구리랑 고양이랑 개를 분리하고 싶다 그럴 거면은 굳이 내가 메타 러닝 데이터셋 구해서 훈련시키기보다 진짜 그냥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죠. 온라인에서 주먹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그 ML에서 그거는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두 번째는 소프트셋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네. 그 MAM의 성능이 좋아지는지. 유주환 박사님 질문에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니까. 근데 좀 얘네가 보통 실험을 할 때 뭐 그 GPT처럼 엄청 무거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컴브 몇 개, 뭐 리니어 몇 개 이런 식으로 보통 실험 벤치마크를 할 때는 그렇게 쓰고요. 어쨌든 모델 애그노스틱이니까 아키텍처에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서포트 셋의 크기를 달리하면은 맵을 학습시키면 성능이 더 좋아지나요? 당연히 서포트 셋을 늘리는 데는 클래스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K, 그러니까 클래스 별 이그샘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NK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K샷,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이그샘플들을 늘리면은 더 잘 학습을 하게 되니까 학습 성능이 높아지고 실제로 보통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옵티멀 개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태스크 뭉치가 100개의 태스크 100개의 클래스인 것과 10개의 클래스인 것과 그렇게 몇 번 안 되는 어댑테이션 과정을 거쳤을 때 100개는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도 뭐 한 5개, 10개 요 정도까지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5개, 10개 클래스 말씀하신 네네. 그리고 샘플은 그래서 그걸 이제 원샷, 5샷 이렇게 나누는 게, 만약에 원샷 같은 경우는 5개의 클래스,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그 서포트 셋이. 네. 5샷이면 각각에 대해서 5개, 그러니까 총 서포트 셋은 25개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그 샷에 샘플이 들어가는 알고 있으니까 K샷이면 K 샘플. 그쵸. 한 클래스에 대한 K 샘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안 해. 혹시 서포트 셋의 구성에 따라서 네. 성능이 달라지는 베리에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서포트 셋의 구성이 달라진다 하면 어떤 데이터셋이 다르거나 혹시 데이터셋의 클래스 개수들이 달라지는 거를 의미하는 클래스 걸까요? 개수 말고 클래스 개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뭐 NK가 다 고정된 상태에서 네. 샘플을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도 양상이 좀 다를 것 그쵸. 같다는 배우시는 거세요? 이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5개의 클래스를 뽑는다. 근데 뭐 좀 구분하기 어려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어큐러시가 떨어진다 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뽑아오는 이제 데이터셋 자체를 하나는 이미지넷, 뭐 하나는 그 뭐 큐브 같은 그런 벌드 이미지, 아니면 뭐 에어크래프트 같은 그 여러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도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서 네. 랜덤으로 뽑는데 걔네 간의 뭐 디스트리뷰션, 분산 정도만 계산을 해서 사실 랜덤으로 뽑으니까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매트릭에 따라 다르지만 네. 편차가 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가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에 따른 혹시 성능 차이가 있는지. 저도 좀 이 메타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데이터 이 다섯 개 클래스들 간의 좀 쉬움, 어려움 정도. 이거는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제대로 뭔가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건 저는 못 봤고, 다만 트레이닝을 할 때의 데이터셋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었는데 메타 테스트 때는 에어크래프트로 하겠다, 요런 거는 이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태스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태스크 그게 더 어렵죠. 아우로 그쵸. 그리고 그런 걸 좀 해결을 하려고 좀 뭐 베이지언 어프로치를 많이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언설튼티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베이지언 프레임워크니까. 네. 그러면은 맞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IQ가 2019에 네. 시작되는 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답변을 가져갔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질문한 것도 아마 여기 있지 않나요? 아, 네. 좋습니다. 뭐 질문에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찾아온 저만의 답변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트랜스퍼 러닝 당연히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어떤 데이터,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냥 이런 매물 이거 자체를 그냥 glorifying transfer learning by level optimization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냥 이거 두 번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트랜스퍼 잘 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트랜스퍼 러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찾는 거니까 파인 튜닝이랑도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트랜스퍼 러닝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뭐 이미지넷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다른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프리트레인드를 시킬 때 사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뭐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 뭐 에폭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어댑테이션을 잘 시키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잘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뭐 내가 레즈넷으로 사용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려고 하면은 제가 쓰려고 하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 자체도 레즈넷이 돼야 되겠고, 인풋 이미지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조금은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메타러닝 접근을 취할 것이냐, 트랜스퍼 러닝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냐, 이거는 아까 정준님이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본인의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취사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저자는 계속 패스트 어댑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패스트 어댑테이션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나온 논문인데요. 왼쪽은 저자가 말하는 대로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한다의 주장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냥 피처를 잘 리유즈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설명이 되는 그림이 되겠는데, 왼쪽이 왜 래피드 러닝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시작점이 되는 파라미터에서 각 태스크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변하는 값이 커지죠. 그 말인즉슨 내가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찾았지만 이 태스크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아서 적응을 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기 위한 피규어인 반면에, 오른쪽은 사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죠. 파라미터 변하는 게. 그 말인즉슨 굉장히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좋은 컨디셔닝이 되고, 그 좋은 컨디셔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파라미터가 좋은 피처를 담고 있다,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를 어댑테이션 할 때 이게 뭔가 좀 진짜 거창하게 어댑테이션이 막 드라마틱하게 빨리 된다 보다는 요거를 기점으로 조금씩 학습이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하는 논문인데, 짧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이 논문에서 래피드 러닝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많지 않고, 이제 본인들은 피처 리유즈 입장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들의 여기 헤드가 이제 파이널 라스트 레이어가 되는데, 라스트 레이어는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좀 이 CCA 시뮬러리티가 이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의 뭐 스태티스틱을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커베리언스 같은 거. 당연히 헤드는 그 클래스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시뮬러리티가 다르겠지만, 이 바디를 봤을 때는 그레디언트 스텝 전후에 대해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처음 이니셜 파라미터가 좋으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미 좋은 컨디셔닝, 좋은 피처를 리유즈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좀 패스트 어댑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좀 스테빌리티 입장에서 제가 이 논문을 깊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리뷰어가 단 서머리를 미루어 봤을 때 여기에서 좀 훈련에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대충도 좀 읽거나 이랬을 때 어떤 클래스 내부적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보다는 얘네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해시안 컴퓨테이션 때문에 세컨드 디렉티브 물리 없애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좀 안정적이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 뿔뿔이 더 곱죠, 곡선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드는 연구들도 있는데 저는 뭐 잘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요런 몇 가지 저는 이제 처음 매물 읽었을 때 드는 생각들이라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매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논문 쓰시면서 매물이 가졌으면 하는 desirable한 프로퍼티를 3가지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사실 뭐 expressive power나 consistenc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좀 챕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uncertainty awareness예요. 이게 다음에 혜원 언니가 또 베이시언 브레인을 하니까 좀 커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눴는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퓨샷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앰비규어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겠는데, 좀 매물을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제 작동되는 뷰로 보느냐, 좀 프로바빌리스틱한 뷰로 보느냐, 2가지 차이가 있는데, 좀 메커니스틱한 뷰로 봤을 때는 뭐 메타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쓰는 거 알겠다. 근데 결국에는 얘네도 뭔가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잘 함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모델 베이스드 같이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LSTM 같이 모델에다가 그 정보를 넣는 건 아닐지언정 파라미터에다가 넣는 거 아니냐, 그냥 뭐 데이터셋 인제스트 하는 거 아니냐라는 뷰가 있겠고, 프로버블리스틱한 뷰는 비슷하긴 한데 좀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 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를 프라이어 널리지,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얻게 되는 파라미터를 포스테리어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좀 베이지안스럽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버블리스틱하게 뷰를 좀 보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니셜 파라미터를 프라이어 놀리지로 본다면은 이 저자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언더라잉 어줌션 자체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태스크들 간에 어떤 언더라인 되는 공통된 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인투이티브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뭐 유리컵을 잡고 펜을 잡고 폰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스프 한다는 그 공통된 액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봤을 때도 굳이 사람을 보는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사람을 보고 유명인을 보고 동물을 보고 이런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컬러를 분간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이 사람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이런 지오메트릭한 피처를 분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스트럭처를 쉐어를 한다, 그런 가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프로버블리스틱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이 메타 파라미터라는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스태티스티컬한 디펜던스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세타가 이제 메타 파라미터, 그러니까 메타 놀리지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라미터가 되고, 파이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세 가지 뷰로 나눠서 보자면은 디펜던시 뷰를 보자면은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는 이 메타 파라미터의 컨디셔닝이 된다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직관적이지만 좀 인포메이션 뷰로 봤을 때는 그냥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보다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가 세타로 컨디셔닝을 됐을 때 그때 엔트로피가 더 적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그냥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가 그 전에 언더라잉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애로부터 뭔가 컨디셔닝이 됐을 때 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엔트로피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고요. 펑션 뷰로 보자면은 이제 phi i가 갈 수 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어떤 메타 파라미터로 컨디셔닝이 됐을 때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 스페이스 펑션을 찾기 위한 스페이스가 이제 좀 한정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하이라키칼한 인퍼런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푸샷 시나리오에서 매물이 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네, 요 뒤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뒤에 또 맞아 이어서 하겠고 이제 조금 그러면은 매물이 뭔가 모르게 베이스 시어럼을 약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써? 라고 했을 때 앰비규어티가 있다. 앰비규어티 왜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세이프티 문제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프리딕션을 계속 하는데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을 감안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리딕션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고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가 판단을 했을 때 좀 얘네가 판단했을 때 어려운 부분을 이제 사람한테 넘기고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어주면서 약간 인간이랑 뉴럴 네트워크랑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쪽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데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우린 이런 ambiguity, uncertainty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uncertainty라는 게 한 번은 1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5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계속 1 몰아붙이는 애 말고 좀 여러 가지 펑션을 두고 여러 가지 하이포시시스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결과값을 보는 건 어때? 약간 앙상블스러운 접근이죠. 그런 게 이제 좀 이거를 이제 핸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매물은 파라미터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된 값,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디터미니스틱한 거를 좀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에서 한번 봐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제너레이팅 해보면서 좀 봐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더 베이지언스럽게 어떻게 콜포레이트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robabilistic 매물이라는 논문의 어떤 앱스트랙트 중에 하나인데 보면 distribution over prior model parameter prior에 대해서 distribution 그다음에 noise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optimize 하고 posterior에 대해서 좀 근사해볼까? 이런 앱스트랙트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뭐 uncertainty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 와닿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uncertainty가 왜 발생해? 아까 잘 분류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는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각각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2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둘은 되게 비슷한 피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테스트로 준 애 자체도 되게 피처가 되게 좀 비슷해서 이게 뭐라고 이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아마 이 클래스들 사이에서 좀 판단을 하기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여기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까 형관님이랑 정준님이 말씀하시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퓨샷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이그젠플로 학습을 시키는데
내가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로 학습을 시키겠다.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겠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어떤 커먼된 피처를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는 무조건 웃고 있네, 모자 썼네, 좀 젊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제 그 세 개가 해당이 안 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얘 이미지를 줘봐요. 모자 썼고 웃고 근데 0 하지가 않네.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웃지는 않는데 햇을 쓰고 있고 좀 젊네. 뭐라고 판단해야 되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이 세타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된 이런 하이포시시스를 좀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감안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몇 개 하이포시시스로 만들어 보자. 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맨 처음에 뭔가 shared 된 statistical하게 좀 디펜던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터미놀로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andom variables, random vectors,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익숙하시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좀 비주얼라이징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익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probability와 likelihood 왜냐하면 베이시언을 할 때 이 두 가지 이제 텀 차이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probability라 하면은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게 고정되는 거는 데이터가 되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likelihood는 고정이 되는 게 likelihood는 데이터가 고정이 되고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값에 대해서의 어떤 가능성 정도고 이제 이 probability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빈에 대해서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거게 되겠고 likelihood 펑션은 어떤 파라미터 값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모사할 수 있느냐 이런 접근이 되겠는데 이거 지금 약간 여러분들 다 이게 이해가 비교가 명확하신가요? 그러시면은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베이시안 시어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 곱하기 prior divided by marginal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몰라서 여기 슬라이드로 넣어뒀고요. 좀 작용을 하는 기장만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어떤 거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가설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머금고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원래는 기존의 뭐 약간 likelihood를 쓴다거나 frequentist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하나의 하이포시시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지만 베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이포시시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머금고 그 다음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나만의 가설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포스테리얼은 그 다음 과정의 프라이어가 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러닝과 인퍼런스라는 터미놀로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뽑아봤는데 그 이유즉슨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과인데 제가 뭐 뉴럴 네트워크 인퍼런스 이렇게 치면은 막 텐서플로우, 엔비디아 이런 회사 차원에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probabilistic inference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비단 저만 헷갈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택오버에도 많이 질문이 달려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건데 러닝 인퍼런스가 좀 프로덕션 뷰에 대해서는 이제 러닝은 진짜로 이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컨버전스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훈련시키는 걸 러닝 인퍼런스는 이제 이거를 프로덕션 상태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가 러닝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얘네를 주면 이제 실제 생활 이그젬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프리딕션 내고 이런 거 이제 인퍼런스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좀 머신러닝 뷰에서는 살짝 헷갈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인퍼런스는 주어진 이그젬플에 대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찾는 거를 인퍼런스라 하고 그 외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는 러닝이라 한다. 굉장히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뉴로사이언스 뷰는 어떤가를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커즈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건 인퍼런스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추론을 하기 위한 좋은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러닝을 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주어진 데이터들이 어떤 뭐 분포를 이룰 건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파라미터 값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인퍼런스고 이제 내가 이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 이 데이터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은 이제 러닝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X를 넣으면은 타겟 라벨을 좀 예측을 하는 게 기존의 약간 패러다임이라면은 얘네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데이터가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한 density estimation 펑션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본 거고 나중에 공부하실 일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시언 뉴럴 네트워크라는 또 장르가 있어요. 이것도 짧게 넘어갈 건데 앞에 제가 매물 말씀드렸듯이 걔네의 파라미터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웨이트 값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해진 어떤 값인 거예요. 픽스드 밸류고 그에 반해서 베이시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밸류들의 값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훈련을 이제 시켜보면서 샘플링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 기존에 우리가 베이시언 시어럼이라고 봤을 때 많이 마주치는 식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 곱하기 prior evidence. 근데 저 같은 경우가 헷갈렸던 건 뭐냐면은 이게 좀 딥러닝 리터레이처에서는 X가 인풋 데이터고 Y가 타겟 라벨인데 이거를 가지고 베이시언 뉴럴 네트워크로 엮어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였냐면은 여기는 포스테리어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Y의 그러니까 어떤 프리딕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웨이트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표현이 들어가여 있는 익스프레션은 아니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좀 베이시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명확해지는 게 프라이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파라미터를 이제 표현하는 W로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어 그 다음에 걔랑 인풋 데이터를 썼을 때 어떤 프리딕션을 할 것이냐 likelihood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이후의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인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렇게 이제 좀 표현이 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X에 대해서 Y를 훈련을 시킨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식이 끝나고 그건 이제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이제 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머신러닝의 문제는 W를 구하고 Y를 예측하는 문제였다면 non-Bayesian Deep Learning은 그러니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쓰는 애들은 고정 W 그러니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픽스드 밸류 파라미터를 구하고 고정된 Y를 예측하는 것이 기존의 좀 학습 방법이었다면 Bayesian Deep Learning은 파라미터의 분포를 구하고 새로운 입력에 대한 Y의 분포를 예측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는 게 Bayesian Neural Network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알면은 뒤에 부분 설명을 좀 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비주얼라이징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게 왜 제가 아까 뭐 파라미터 입장에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냥 0, 1인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X축, Y축이 이 직선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뽑아가지고 라인을 그려보면은 그냥 요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거나 임의로 뽑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샘플을 뽑아봤어요. 그럼 얘네한테 피팅 되기 위해서
이제 좀 파라미터들이 움직여야겠죠. 그때 사용을 되는 게 이전 단계에서의 이 얘를 이제 내가 프라이어로 쓰고 여기 기반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만들어 봤더니 조금 더 뭔가 이 데이터 샘플에 피팅이 되는 라인으로 좀 수렴이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 데이터 샘플 여기 하나 더 찍혔을 때 그때는 이전 과정의 포스테리어가 다음 과정의 프라이어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뽑고 라이클리후드 계산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포스테리어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각각 피팅이 되는 라인들이 점점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들에 맞게 피팅이 되고 마찬가지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도 처음에는 가우시안 굉장히 넓은 거였다가 점점 좀 수렴이 되게 되죠. 이런 식의 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참고 삼아서 넣어봤고요. 더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하여 이제 그냥 리퍼런스 책 참고해 둡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요. 하이라키컬한 모델링이 되겠는데 기존의 프리퀀시티 입장이랑 그다음에 베이시안 입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베이시안 시어럼을 알면은 뭔가 이 펑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 접근법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옵서베이션이 있으면은 이 옵서베이션이 어떤 파라미터로부터 나온다 라는 거를 좀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좀 첫 번째랑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이 옵서베이션 되는 애들 자체가 같은 파라미터로부터 나온다 가 한 축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옵서베이션이 각각 파생되는 파라미터가 있다 이건데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y가 y1에서yk가 있어요. 근데 얘네 옵서베이션이 제가 만약에 파라미터를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 모델 자체를 그냥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세타 값은 민이랑 베리언스면 제가 만약에 민을 0이랑 베리언스 1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옵서베이션들은 민, 0, 베리언스 1인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로부터 나오게 된 옵서베이션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y1은 민, 0, 베리언스 1, y2 민 1, 뭐 베리언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죠. 제곱이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얘네도 모델링 하려는 그 환경에 따라서 각각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 사이 애들의 인디펜던스가 약간 무시되는 거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 파라미터들의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제가 아까 임의로 얘는 0, 1, 얘는 1, 4, 얘는 뭐 1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파라미터 자체도 중구난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가 어떤 못으로부터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파라미터 값들이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랜덤하게 뽑았지만 얘네 자체도 어쨌든 뮤랑 시그마 제곱이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각각 이제 옵서베이션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포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퍼런스 모델링 방식이 있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상관관계를 조금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분석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묶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클러스터마다의 공통점은 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하게 만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포멀라이제이션을 하자면은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하이라키컬한 베이스는 어떤 내가 이 파라미터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파라미터의 분포도 내가 포퓰레이션 파라미터 오브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된다는 거고 이제 요 하이라키컬한 베이시안 인퍼런스가 제가 앞서서 프로버블리스틱한 매물과의 접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타 맞죠? 세타가 여기 메타 파라미터고 얘네가 만약에 어떤 분포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리고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도 어떤 분포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얘네가 되게 굉장히 말이 떨어지죠. 하이라키컬하게 인퍼런스를 했고 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흡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하이라키컬한 베이시안 인퍼런스 모델링이 되겠다. 라는 정도를 사실 알면은 저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프로버빌리스틱한 매물을 좀 더 보려면은
저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variational inference 해서 그리고 뭐 evidence lower bound를 maximize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reconstruction error가 생기고 KL divergence가 있고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하려면은 근사를 하고 또 막 주구장창 말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같이 의논을 해보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 그리고 아시는 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존의 메타러닝과 이제 프로버빌리스틱한 매물의 알고리즘적 비교를 보자면은 빨간 부분이 이제 없는 부분들인 건데 아까 프로버빌리스틱한 매물이 되게 베이시안으로 그리고 파라미터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펑션을 제너레이팅 해서 언설튼티를 해결을 하겠다 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한 스텝을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세타 자체를 여기에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하게 썼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 세타의 분포를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샘플링을 한 거를 가지고 뭐 트레이닝 셋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태스크 스페시픽한 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건 KL 달고서 다른 얘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샘플링을 해가지고 몇 개의 이제 펑션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취지입니다.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는 몇 개의 펑션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점선들이 몇 개 샘플들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근사가 되더라 주어진 이그샘플에 대해서 가능한 펑션이 이렇게 몇 개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공통된 피처를 가진 애들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애는 플러스 아닌 애들은 마이너스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그냥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썼으면은 사실 좀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계속 뭐 프리딕션을 했을 건데 이 저자들 말로는 그래도 잘 프리딕션 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봤더니 그리고 메타 테스팅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어트리뷰트를 다 가지는 애들이 아니라 각각 두 가지 어트리뷰트를 가지는 애들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봐라 라고 던졌을 때 뭐 되게 각각의 그 만들어진 클래시파이어가 잘 분류를 해내더라 요런 정도로만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베이시언 메모리라고 해서 진짜로 막 베이시언 써가지고 이 하이포시시스 자체들도 굉장히 거리가 서로 멀게 유지가 되면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요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에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있는데 되게 뭔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 있으시고 앞에 부분을 좀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되게 각각의 여태까지 나온 프로버빌리스틱한 베이시언 매물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법이랑 다른 게 뭔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또 그림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사실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전달드리려고 했던 매물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되겠고요. 뭐 요 둘 사이의 연결점을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 세컨드 모더레이터인 형관님이 이런 논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거 왠지 웨이트 값들 이렇게 나오는 것 따라서 좋은 파라미터 찾는 건가? 라고 해서 조금 읽어보니까 얘네는 물론 좋은 이니셜 파라미터를 찾는 거긴 하지만 아예 러닝 룰 자체를 좀 바이올로지컬 플로저블하게 만들어 보자 측면의 논문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또 뭐 헤비한 러닝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사실 제가 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뭐 좀 아시는 분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해보고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슈아 뱅주오 교수님이 러닝과 시냅틱 러닝 룰 여기에는 뭐 사실 러닝 룰이라는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고 이런 헤비한 러닝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들어가 있어서 같이 혹시 읽어보실 거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아까 말했던 모델 베이스드 메타 러닝에 대해서 좀 우리 뇌의 프리프론털 코르텍스가 작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설명하려는 건데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 혜원 언니가 조금 언급을 해주실 것 같고 네, 그럼 우선은 혜원 언니가 먼저 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뒷부분 메타 R in the Brain을 맡게 된 프레젠터 정혜원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딥 RL 부분을 설명을 조금 안 하긴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메타러닝하고 RL 컨셉을 같이 이제 적용을 한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브레인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컨셉추얼하게만 일단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메타 RL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인덱스하게 보지 못해서 추 세션에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제가 모더레이터인 베이지안 브레인에서 조금 다뤄보거나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 RL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딥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접목을 한 것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리워드를 인코드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담배를 피면, 담배를 인헤일하게 되면 니코티닉 리셉터, 여기 NACHR 있죠? 이게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인데요. 여기에 붙어서 이제 도파미너직 시스템을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도파미너 시스템의 주인공이 VTA라는 이제 벤처 태그멘탈 에리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쾌락의 중추인 뉴클레스 어컴번스, 그리고 이제 뭐 콜텍스, 피질 쪽을 이제 자극을 시켜서 이제 뭐 쾌락도 느끼고 좀 어라우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킷인데, 메소콜티콜 림빅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파미너직 패스웨이가 리워드를 주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밝혀낸 거의 처음의 실험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실험인데, 사실 이 논문은 저희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기 AI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도파미너직 혹은 RL을 쓰실 때 꼭 인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시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프라이메트, 그러니까 유인원을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벤처 태그멘탈 에리아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도파미너직 뉴럴 액티비티를 이렇게 레코딩을 하는 결과입니다. 하나의 점점이가 각각 시간에서 이제 파이어링을 한 거예요. 주파수가 뉴런의 주파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 맨 위에 거는 학습 전, before learning인데요. 학습 전에는 리워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뉴럴 파이어링 레이트 주파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리워드, 그러니까 뭐 먹는 걸 수도 있고, 뭐 먹는 거가 되겠죠, 주로. 먹는 거에 이렇게 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블로프의 개 예시 아실 건데, 파블로프의 개에서 종소리와 같은 큐가 주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GS가 그 종소리 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리워드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소리를 듣고 먹을 게 주니까 종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해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렸었죠, 파블로프의 개에서는. 여기서는 도파미너직 뉴럴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미너직 뉴런은 리워드를 프리딕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워드를 프리딕션을 해서 즉각 스티뮬러스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맨 마지막 줄에서는 no 리워드,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울프람 셜츠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이 연구는 굉장히 짧지만 이제 Biological Substrate of Reward Prediction을 좀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딥 RL하고 실제 브레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랜드마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딥 RL 같은 경우, RL과 휴먼 브레인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 몇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딥 RL만 가지고 사람의 인지를 설명하고 해석하기에는 한계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타겟 퍼포먼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또 엑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샘플 이니피션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에피소딕 딥 RL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메타 RL 쪽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약하다고 하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귀납 편향이라고도 하고, 학습할 때 보지 못한 이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할 때 사용된 가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러닝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패스트 러닝
패스트 익스페리언스를 가지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액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샘플링 이니피션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피소딕 딥 RL 방식이 제안이 됐는데요. 이 방식에서는 새로운 observation에 대해서 인베딩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 인베딩이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면서 이제 생물학적인 뇌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면서 과거의 스테이트과 리워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래주얼 러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 이런 문제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서 마주하는 스테이트와 디스카운티드 리워드, 그러니까 sum of discounted reward와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에는 각 스토어드 된 그런 각 스토어드 된 스테이트과 새로운 스테이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메저를 해서 그거를 곱해서 이제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각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걸 도입해서 에피소딕 딥 RL을 통해서 샘플링 이피션하게 좀 더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뇌와 비슷하게 좀 과거의 기억들을 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윅 인덕티브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롱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티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메타 RL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아우터 룹이 이너 룹, 저희가 앞서 이제 소연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아우터 룹이 이너 룹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태스크 컨텍스트에 대해서 경험을 이용을 해서 맥시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RL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좀 스피드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 RL에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태스크도 과거 인지과학 쪽에서 했던 태스크를 뭔가 발전을 시켜서 많이 되었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좀 컨셉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논문은 이제까지 설명드린 논문은 리뷰 논문인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위에 있는 리뷰 논문이고요. 딥마인드 그룹에서 이 1위 논문을 냈던 그룹에서 이제까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하고 이제 cognitive neuroscience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리뷰 논문이 되겠고, 아래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이제 메타 reinforcement learning 시스템을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그런 메타 reinforcement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서 실행했던 실험과 이 모델링을 한 실험을 비교를 하면서 정성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는 걸 통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메타 RL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메타 RL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영역을 모델링해서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기존 인지과학에서의 실험과 그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많은 분들이 여기 뉴로사이언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 of the brain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펑션들처럼 이제 굉장히 감정, 직관, 바디 레귤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피어 모듈레이션, 그런 다양한 언어 영역도 있고 굉장히 고도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영역이 무엇을 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도파미너직 시스템의 예시가 이 콜티코 베이설 갱글리아 탈라모 콜티칼 루비인데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혐오스러운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신경과학이나 신경학에서 어떤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휘니스 게이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철도를 뭐라 그러죠? 근로자였어. 뭔가 컨트럭터였어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 봉이 머리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프론탈 콜텍스 에리어가 손상이 됐어요. 불의의 사고로.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주위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를 겪고 나서 굉장히 괴팍해지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때 밝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 신경외과에서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안토니오 엑나스 머니스라는 사람이 되게 뉴로서전이었어요. 뉴로서전이라서 이때 멘탈 일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프론탈 로벡톰이라는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 위로 해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여기 로바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바늘을 넣어서 여기를 아예 여기 있는 커넥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려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프론탈 콜텍스의 영역을 다 파괴를 해버리는 그런 수술을 했었고,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도 멘탈 일리스를 앓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수술로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취소가 됐지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잘 안 됐던 영역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리워드와 초이스를 인코드하는 여러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오른쪽 룹에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아주 간략화하게 모델링을 하고 학습 조건이랑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퍼셉추얼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액션 밸류 에스티메이션이 아웃풋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LSTM으로 간략하게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러닝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너루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센터드 on PFC로 설정을 하였고, 아우터룹을 도파민으로 드라이브되는 시냅틱 러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코드 레벨로 보지를 못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다양한 태스크를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서 연구가 됐던 결과이고, 아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을 가지고 얻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기존 커그니티브 태스크랑 견주어서 그 모델의 태스크를 견주어서 볼 수 있다는 걸 정성정량적으로 보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실험 중 2개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투아운드 밴딩 태스크, 즉 이제 2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리워드의 언설턴티가 이제 낮은 스테이블 피리어드, 또 이제 높은 발라텔 피리어드를 2개를 반복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볼라틸리티도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초록색처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볼라탈 피리어드에서 좀 더 패스트 러닝 레이스를 취하는 것을 커그니티브 태스크에서도 볼 수 있었고, 이는 이제 모델링 리절트랑도 일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라탈 피리어드에서 러닝 레이스이 조금 더 빨랐다. 그래서 뭐 좀 더 uncertain environment에서 러닝 레이스를 잘 조절할 수 있다.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그걸 모델링한 이 모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겨인데요. 이 6가지 실험 중에서 이제 201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표된 이 맨 위에 이제 쯔쭈시 이분이 한 이 논문에서 프라이메트 돌소 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뉴런이 현재 옵션에 대한 커런트 밸류와 더불어서 프리비어스 이제 리워드와 액션에 대한 어떤 베리어블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코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여기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NN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perceptual 데이터를 인풋으로 가지고 아웃풋을 액션과 스테이트 밸류로 가지는 이런 RNN으로 간략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유도를 한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정량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냥 비슷한 경향성을 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뭔가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되게 이런 시도를 했던 첫 논문이라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이제 억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제 리뷰 세션에서 이제 다른 설명드리지 못한 4개인데요.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4개 태스크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사실 설명 못 드렸던 이유는 기존 커그니티브 태스크에 대한 세팅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 논문만 읽고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태스크가 사실은 이 메탈 RL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하는 세팅으로 많이 하는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2가지 태스크 여기 결과가 이 논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를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님이 굉장히 잘 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앞에서 좀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 건데, 뭐 RL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선언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뭐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행동을 하고 리워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좀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뭐 매물에서도 사실 RL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얘네가 초점을 맞춘 게 적은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좀 폴리시를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낸 게 아까 제가 뭐 프리-트레인드 그 다음에 얘네가 쓴 방식들에 대한 이제 피겨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계점 중에 하나가 아까 정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태스크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스크에 달라지는 것들이 보시면은 되게 속도가 좀 달라지게 세팅을 한다거나 뭐 아마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게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챕터인 further research에 대해서 하자면은 사실 뭐 어댑테이션이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데이터 뭐 세팅, 뭐 퓨샷 시나리오 세팅 자체도 좀 unrealistic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진짜로 데이터에 대해서 흡수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건가,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long way to go라고 하고, zero-shot learning 자체는 한 번도 안 보고 약간 이게 진짜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더 이제 어려운 문제겠죠. 이런 방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린 매물의 저자이신 핀 교수님이 사실은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조금 더 주력을 하는 연구실 출신 분이라서 약간 RL을 메타 RL로 많이 연결해서 연구를 하시고 있고, 여기에서는 좀 하는 게 확률, 아까도 제가 막 뭐 Bayesian hierarchical modeling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되게 partially observed 상황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면서 좀 어떻게 메타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은 건데, 뭐 사실 인퍼런스 자체가 데이터의 어떤 커즈가 될 수 있는 베리어블을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커즐 인퍼런스를 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도 메타 작용인 거잖아요. 또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끝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첼시 피엔 교수님이시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닥터 졸업하시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있어요. 멀티태스크 러닝, 메타 러닝이라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막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커즐 인퍼런스, 이것도 뉴립스 워크숍에 있으시니까 좀 이런 어떤 커즐 인퍼런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나서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 이미 주르륵 말을 한 것 같아서 짧게 하자면은 메타 러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뉴로사이언스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 러닝 룰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 방법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커버를 한 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더 휴먼 라이크한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다. 여태까지 어떤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AI 인스파이어드 브레인은 이제 뭔가 각각의 딥러닝이 좀 뭔가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고 뉴로사이언스가 함께 합작을 해서 이제 뭔가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된다라는 이 논문의 컨클루전과 함께 저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는데 저희 이제 사이트 보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커멘트를 쓸 수 있는 창도 있고 서베이 창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멘트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파운딩 멤버들은 약간 맨데토리로 오늘 이제 세션에 대한 서머리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공유 주시는 걸 좀 맨데토리로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참여해주신 오프라인 온라인 분들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커멘트로 남기기에 약간 수줍다 아니면은 나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놓고 말하기에는 윤리적으로 좀 해가 될 것 같으니 강한 피드백을 서베이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발 부디 여기 서베이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거기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다음 세션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는 게 저도 제가 이해한 바를 전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계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다 혹은 이런 것들도 있겠다라는 것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감사하겠습니다. 끝이고 긴 프레젠테이션 잘 해주시고 또 같이 프레젠트 해주신 혜원 언니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질문이 있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종료 누르면 되나요?